민생과 협치를 강조하며 출범한 20대 국회. 역대 최악이란 오명을 쓴 19대 국회와는 다를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자칫 19대보다 더한 비난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총리공관에서 열려오던 게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렸는데요. 먼저 이정현 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실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입버릇처럼 매일 했던 얘기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인 우리가 먼저 협조할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수도 없이 선언을 하고 또 발언을 하고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의 야당에게도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역지사지를 해서 입장을 바꿔놓고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수권 정당이라는 말을 쓰려고 한다면 집권한 이후에 야당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지금의 국회에서 발목 잡혀 있는 민생 관련 법안과 현안들에 대해서 추경을 포함한 현안들에 대해서 협조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협조해 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본부장님, 사실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 가장 큰 현안은 이제 추경 예산안 처리 야당 협조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막판 대타협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타협 가능성이 있는 게요. 좀 전에 여야가 잠정 합의한 게 그동안 청문회 갖고 해운 그다음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에 갈등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현재 정책조정수석이죠. 예. 이 두 사람을 빼고 그래서 뺀 청문회를 열고 거기에 이제 전 산업은행장은 포함시키지만 그다음에 이제 백남기 농민 청문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물대포로 중상을 입었죠. 네. 이 문제를 대신 개최하면서 그 30일 날 추경을 하여튼 이달 말에 추경을 통과시킨다. 이런 데서 이제 잠정 여야 원내대표 수석 부대표들 합의를 했어요. 이게 이제 여야 이제 의총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단 되는데 일단은 추경을 처리 안 하게 되면 20대 국회가 처음에 협치를 표방했는데 처음부터 대치고 이렇게 뭐 여야가 이렇게 처음부터 싸우고 아무것도 안 되느냐.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하여튼 뭐 언제 하루 이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 합의에 대한 가능성은 일단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우리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오늘 정진석 원내대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6.25 포화 속에서도 추경안을 처리했다고. 지금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이 추경안이 통과가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게 물론 여야 간에 상당히 줄다리가 있습니다만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대 첫 번째 하나의 가장 큰 그 현안 중에 하나였는데 여야가 일단 이렇게 대립해서 무산시키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는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압력을 여야 모두가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잠정 그 합의가 그러니까 지금 여당은 최종택이라고 불리는 최경환하고 안종범 이 두 분은 빼지만 그러나 지금 그 홍기택 전 산업은행 총재는 지금 이제 청문회에 세우고 대신에 이제 야당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이제 청문회를 실시함으로써 지지 세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지금 그 뭡니까 명분을 확보하는 일종의 주고받기가 됐기 때문에 아무튼 뭐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여야가 어떤 식으로든 조금씩 타협을 찾았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싶습니다. 부분이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사실 오늘 고위급 회동에 대해서 이 대표가 좀 적극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한마디 훈수를 했는데 우상호 원내대표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꽉 막힌 정국을 풀 조정력이 부족한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제가 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국이 꽉 막힐 때 그때 정치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여당 대표의 정치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정현 대표가 나서십시오. 대통령께 할 말은 하고 문제를 풀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뒤에 숨어 계십니까? 이런 꽉 막힌 정국을 해결해 달라고 제가 호소 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여당 대표의 정치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한마디 일침을 했는데 왜 이정현 대표를 겨냥을 했을까요? 이정현 대표를 겨냥한 측면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우신이 지금 사실 좀
좁아든 게 사실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최종택으로 대변되는 이 여건의 핵심 실세들을 여당 뭡니까 청문회에 세워야 된다. 해운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청문회에 세워야 된다고 당론으로 지금 결정돼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여기 대해서 지금 요지부동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혀 진척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론 아까 앞서 여야가 잠정 추경에 대해서 잠정 합의는 했지만 바로 앞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무산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 책임은 여당도 물론 있지만 야당 지금 한때는 그 총선 직후에는 제1당의 지금 원내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인이 분명히 책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의 책임을 좀 더 부각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이런 최종택으로 대변되는 여당의 핵심 정인을 지금 채택을 반대하는 부분이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여당의 대표가 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을 떠넘김으로써 또 여당 내에 나름대로 또 분열을 유도한달까요. 뭐 그런 정치적 보석도 있고 또 하나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추경을 해야 된다. 뭐 돌팔매를 만난 한이 있더라도 경제를 하겠다고 먼저 지금 협조적인 자세를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민주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보면 자신들이 온팡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다급한 상황들이 모여서 일단 공을 여당으로 던지는 그런 제스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20대 국회 진짜 이상한 국회다 이런 이야기가 됐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진짜 이상한 국회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3당 황금 분할 체제라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에 소위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넘어서 진짜 이전 선진화된 국회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뭔가 협치가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벌써부터 대치와 싸움이 되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못하는 이제 오늘 잠정 합의했습니다만 좀 지켜볼 만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거는 일단 이렇게 느껴져요. 야당에게는 이제 바로 그냥 야당이 여소야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국회 선진화법에 결국엔 부메랑을 맞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 야당이 다수당 되면 원래 과반수가 되고 있잖아요. 범야권 합치면 170석 정도 되는데 150석이 과반수인데. 근데 뭘 해볼 수가 없는 게 이제 180석, 60%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안타까운 속에서 그런 상황이면 3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제2야당으로서 제1야당과 함께 뭘 해서 해보는 것도 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꼼짝달싹 못하는 특히 제3당은 더욱 뭐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이런 어떤 초조감의 발로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닌가. 캐스팅 보터의 한계를 직감한 것이다. 절실히 느낀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본부장님 오늘 고위당정청 중에서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렸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새누리당 당사 열다는 건 이제 새로운 대표가 뽑혔으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앞으로 당정청에서 뭔가 수직 당이 그동안은 뭐 청와대와 정부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로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돼 왔는데 앞으로는 좀 수평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시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오늘만의 이 모습은 표면적으로 당정청 관계가 뭔가 이 맑음 겉으로 보면 그냥 해가 맑음 기상도로 보면 맑음인데 근데 앞으로 항상 비구름이 내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근데 맑음이 된 거는 친박 지도부가 들어섰다는 거. 주류가 그동안은 비주류가 했기 때문에 좀 애매했잖아요. 근데 했지만 왜 그러냐면 우병우 수석 사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현안이 계속 있을 때 당은 민심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다 이거죠. 그럴 경우 임기 말에는 그런 현안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의 입장, 지금 현재 원내대표도 좀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청와대하고 정부가 다른 입장에 대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 기상도가 바뀔 가능성이 항상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뭐 이정현 대표가 뭐 당대표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집들이 또는 또 여당 대표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뭐 행보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뭐 당정청이 아주 뭐 지금 현재 정책 현안에서는 한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추경도 8월 안에 처리해야 되고 폭염이나 가뭄 대책도 이래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자. 그래서 당정청이 일치된 목소리를 냈지만 그런 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당정청 관계가 그냥 원활하게 굴러갈 것이냐. 그 부분은 결국은 돌아서 결국은 뭡니까? 기승전 우병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오늘도 보면 이 지금 현재 그 투톱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정현 대표는 야당이 지금 발목을 잡아서 하나도 못 나가고 있다. 야당을 질타한 반면에 정의석 원내대표는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식해야 된다. 야당하고 좀 더 소통해야 된다. 그런 식의 입장 차이를 분명히 보였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지금 이제 당정청 관계에서 이러한 그 여당 내 투톱이 서로 이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 계속 이렇게
확대 심화될 경우에는 당정청 관계도 좋을 리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 벌써 당내 이른바 비주류, 비박계 중심으로는 벌써 이정현 대표의 민생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를 조금씩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정현 당대표는 본인이 가감없는 민심의 전달과 그리고 당의 쇄신과 변화 계획이었습니다. 네.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처신이 과연 민심을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있는 집권당 공당의 대표인지 본인이 이제 아무리 지금 당대표 초기에 바쁜 일정이지만은 일손을 잠깐 내려놓고라도 되새겨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침묵하지 않아도 될 일을 왜 침묵으로 일관합니까? 예. 그 말씀하시기 좋아하시는 분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언제까지 침묵하지 않아도 될 일에 침묵으로 일관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제 이정현 대표 보이지 않는 바람도 별을 있게 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이 당내 갈등의 어떤 시발점 그것이 될까요? 벌써 이제 그 비박들은 그 이정현 대표의 이러한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저런 이 제기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이정현 대표가 이제 흑수저 출신으로 그다음 또 호남 출신 대표로 돼가지고 굉장히 파격 행보를 하고 또 목소리를 높여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현안에 대해서. 그런데 딱 이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해서만 다른 스타일하고 달리 괜히 말을 안 하는 이 침묵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워낙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전에 다른 문제는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햇볕도 필요하고 비구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바람, 자 눈에 띄지 않는 바람과 같은 것도 필요하다 하는데 네. 다른 다른 데서는 햇볕, 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요 문제만 이렇게 바람처럼 접근하니까 뒤에서 이제 뭐 자기는 알게 모르게 뒤에서 어떤 민심을 전달하고 있다 이런 걸 아마 시사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정현 대표가 출발할 때 바로 이러한 그 흑수저 출신이고 호남 출신 대표로서 상당히 관심을 끌고 했는데 결국에 열매가 있어야 진정한 열매가 있어야 리더십이 서는데 그게 탕평 인사가 일단 현재까지 안 이루어졌고 바로 이런 우병우 수석 문제에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못하면서 없어졌으니까 그런 걸 앞으로 어떻게 해가냐에 따라서 리더십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오히려 이정현 대표 바람처럼 일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당의 색깔, 컬러가 많이 바뀌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관측들이 나오는데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의 선거 규칙이 그렇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 일개 계파가 전체를 그냥 다 쓸어잡는 그러한 선거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나타난 뭐 도당 위원장 선거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과연 당이 외연 확장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는 좀 우려가 돼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일개 계파가 전체를 다 쓸어잡는 선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차 교수님, 사실 전당대회 이후 김 대표의 우려대로 좀 당 색깔이 좀 많이 바뀔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 될 공산이 많다고 보는 게 대다수의 관측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번에 지금 시도당의 위원장들을 다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시도당 그 위원장 선출 내용을 보면 거의 한 80% 이상이 친노 친문으로 일컬어지는 주류 세력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전당대회도 뚜껑을 열어봐도 결국 1강 2중이라고 지금 일컬어지는 구도 속에서 1강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추미애 후보가 압도적이든 아니든 당선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친노 친문의 주류 진영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문재인 대세론이 지배하면서 결국 당이 어느 한 계파, 어느 한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다시 장악되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이 도로 친박당이 된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도로 친문당이 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양극단의 세력들이 지금 이제 양축을 이루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중간에 그 정치적 공백의 이거를 중간의 중간지대에 정치적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김종인 지금 비대위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물론 몸은
이 더불어민주당에 담을 수밖에 없는 위치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니까 탈당은 못하지만 그러나 중간지대에서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고 지금 이종걸 지금 후보도 오늘 뭐 지금 인터뷰에서는 결국 비박계,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비박계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비문계들이 결국은 중도지대에서 합쳐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협박과 경고가 오고 있다. 그래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호소를 하긴 했지만 물론 선거용 없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뭐 그렇게 전혀 네. 이 뭐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닌 것 것으로 보입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정계 개편에 어떤 물꼬가 튈 수도 있다. 그런 분석이신데. 그래서 일개 계파가 이렇게 당을 장악하면 당에서 오히려 떨어져 나가는 세력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한 계파가 주류를 점하더라도 좀 다른 계파가 적당하게 3분의 1 이상이 있어야 견제를 좀 오히려 해줘야. 6대 4, 뭐 네. 7대 최소한 7대 3은 돼야 되는데 지금 흘러가는 구도 보면 바로 김종인 대표가 우려하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도당 위원장 16사람 중에서 현재 한 12 내지 13명이 거의 친문 주류로 지금 현재 분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차기 당대표도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재 1강 2중으로 해서 지금 추미애 후보가 의원이 예. 1강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친문의 직계 이러한 참모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사실 당신들은 친문이라고 하는 두 후보 김상원 전 혁신위원장까지 포함해서 네. 진짜 누구냐? 누가 될 것 같냐 네. 누구냐 했더니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오. 제가 이거 다 공개하긴 그런데 예. 그러나 둘 다 좋다. 그러면서도 미묘한 입장 차이. 추미애 의원의 경우 그 최고위원을 지낼 때 문재인 전 대표의 리더십을 많이 도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 대선에서 다른 욕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을 이렇게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네. 보면서 어디에 저울추가 좀 기울어졌느냐 하는 걸 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대표뿐만 아니라 시도당 위원장 중에도 네. 일부 최고위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 기울어지면 바람직하지 않고 않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종인 이제 대표가 15% 지지로 대통령이 나오느냐 하는 거는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15%는 제가 좀 15%에서 20% 사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좀 깎아서 아마 15%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런 걸 겨냥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군요. 사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28명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세월호 특별조사비 연장하자 하고 광화문까지 농성제까지 걸어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의 컬러, 이 색깔과의 변화에도 관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일단 김종인 대표 체제 동안은 예. 여러 가지 사드 문제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태우면서 뭔가 색깔이 지금 현재 뭐 블루잖아요. 네. 파란색인데 좀 약간 연한 파란색 그런 입장을 보였다면 앞으로는 좀 강한 야성을 드러내는 쪽으로 새 대표 이후에 갈 가능성이 높고 좀 더 붉어질 것이다. 예, 그런데 왜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정현 대표에게 책임을 이렇게 떠넘기고 그다음에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까지 가고 하는 현상이 왜 생기느냐 제가 좀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했더니 일단 그게 있는 것 같아요. 20대 국회 이후에 야권 지지층을 집토끼를 의식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집토끼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이루어놓은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굳이 그 사람들을 이해하자면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세월로 그 활동 기간 연장도 지금 얻어낸 게 없고 그다음에 해운 조선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책 최종택 그것도 좀 해결이 잘 안 됐고 그다음에 우병우 수석 사퇴 문제도 안 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바깥으로. 뭔가 초조하고 우리도 뭐 초선이 큰 꿈을 안고 왔는데 뭘 이루어 놔야 되는데 그런 초장이 발로인데 그러나 이렇게 장애로 나가는 것은 해법은 아니다. 첫 단추를 좀 잘못 끼우는 거다. 어쨌든 이런 심정은 이해는 가지만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다. 이렇게 집도끼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한 포석이다. 그런 분석이시네요. 네, 뭐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지금 본인들이 지난 그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지지층들에게 공약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핵심적 사항 중에 하나가 세월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지금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연장 문제인데 그것이 지금 사실상 법적으로 끝나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손도 못 써보고 끝나버린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 그 단식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갖다가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중요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예. 이걸 갖다가 나몰라라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 국민의당과 손을 합쳐서 국회에서 뭔가를 법안을 처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 답답한 현실을 결국 그때부터 지금 장에 가서 실력으로라도 돌파하면서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지지층에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종인 대표가 물러나니까 이제 강성으로 가는 거 아니야? 장애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비판이 있으니까 오늘
가서 원래 하려고 했던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것도 하려고 했는데 네, 뺐죠. 그거는 빼버리고 네. 그리고 지금 이 그 뭡니까 청운동 동사무소에서 이 세월호 그 유가족들이 농사하고 강화문까지는 이 20명이 이동하면서 열과 대우를 맞춰서 이렇게 집단 시위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동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장애 투쟁에 대한 따가운 여론의 시선을 의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금돈 지키면서 나름대로 지금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사실 차 교수님, 예. 이제 전당대회 당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일정을 보니까 광양, 광주, 호남을 방문해요. 그리고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손학규 고문을 목포에서 만나기로 한다는데 일각에서는 이거 좀 회방 놓는 것 아니냐. 뭐 물론 뭐 국민의당 쪽에서는 뭐 전혀 그런 거 그 의식하지 않고 잡다 보니까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맞아 떨어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을 가시는 게 거의 몇 개월, 거의 3개월 만에 지금 내려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가는 날이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니까 일종의 김빼기가 아니냐. 그리고 이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강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가 추미애 후보지 않습니까? 네. 추미애 후보가 지금 이 그 전대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삼자 필승론을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강하면 뭐 삼자로 해도 이길 수 이길 수 있다는 있다.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결국은 그것은 호남 포기고 호남 고립이다, 호남 무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호남에 가셔가지고 만약에 추미애 후보가 당선되면 그 비슷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호남의 민심을 다독거리지 않을까. 그리고 또 박지원 그 지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손학규 지금 고문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손학규 고문 보고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손학규 고문이 당장 들어오진 않겠죠. 그러나 손학규 고문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3지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제3지대 빅텐트를 칠 것 같은데 그게 나름대로 국민의당도 포스를 깔려는 그런 하나의 제스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의 이제 이러한 움직임들,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제 손학규 전 고문 만나고,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무등산에 오르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은 이렇게 김빼기 날짜는 아마 의식해서 잡았을 겁니다. 아까 공교롭게 한 것보다 제가 보기에. 근데 이제 김빼기라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좀 3당이 요즘에 약화됐어요. 김빼라기보다는 국민의당 자체가 예, 국민의당이 이제 소위 방어 전략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요번에 전당대회에서 더민주가 굉장히 컨벤션 효과라고 나타나잖아요. 여론이라든가 예. 이런 데서. 그런 컨벤션 효과를 최대한도로 약화시키기 위한 굉장히 방어 전략이다라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총선 때 호남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국민의당이 차지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호남에서도 국민의당이 더민주에 좀 밀리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 좀 들쭉날쭉합니다만은 예.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도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지금 오늘 최근에 나온 것도 보니까 그 전에 1등이었는데 지금 소위 3위까지 호남에서 그렇죠. 떨어진 것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2, 3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번에 그 소위 더민주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완전히 방치해버릴 경우 예. 더욱 어려워진다 이거죠. 그래서 최소한도로 방어를 해놔둬야 앞으로 다른 또 호남을 공략하고 이런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중간지대를 중심으로 하던 정계 개편 논의가 촉발되는 것 아니냐. 그 핵심에는 이제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고민의 거취가 문제 있는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손학규 대표 오랫동안 현역의 자리를 비워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어느 당에 바로 참여하는 것, 특히나 지금 당적이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어느 다른 당에 참여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일단 배제하고 원래 손학규 대표를 돕던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만들겠다.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일 수 있죠. 새누리당 우원식 의원, 지금 당적이 더불어민주당이다. 다른 당으로 참여한다는 것 배제하고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의원의 바람과는 달리 정계 개편은 꿈틀거릴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뭐 김종인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학규 전 고문이 우리 당으로 올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했던 것이 과거 당 그 대표 그러니까 대선 경선에서 이 투표 방식의 문제. 그 결국 그때는 이제 이 뭡니까 전화 여론조사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똑같다. 지금 이제 권리당원 친문계 권리당원이 35,000명이라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을 아마 부각시키고 싶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전 고문이 쉽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손학규 고문은 아까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아마 제3지대에서 아마 나름대로 독자적인 공간을 만들 것 같은데 본인 갖고는 안 되잖아요. 네. 결국 그러면
지금 중간지대에서 빅텐트 같은 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제3지대에서의 빅텐트론이 저도 그게도 정치적 걸림돌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첫 번째 걸림돌은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반기문 총장이 저는 덥석 친박계 후보로 나서진 않을 것 같다. 일종의 밀당을 하면서 아마 첫 번째 이 정치적인 진영을 차리는 거는 아마 중간지대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가면 지금 이제 중간지대로 올 수 있는 비박계들, 새누리당의 비박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지금 뭐냐면 지금 만약에 그 제3지대에서 아까 지금 그 새누리당에서도 비박계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문이 그러니까 비문이 손을 잡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손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아예 딴 살림을 차릴 것이냐 그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세 번째는 문재인 전 대표가 그저께 부산에서 그 지역 그 언론사 정치부장 간담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국민이 이번에 나를 단일 후보로 만들어주지 않고 내가 어떻게 나서겠느냐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결국 본인도 만약에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빅텐트 안에서 2단계 뭡니까 대선 후보의 통합 후보로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이 중간지대 빅텐트라는 것이 과연 중간지대라는 것이 성사가 되느냐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고비들을 지켜 넘어가야 될 장벽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다. 내년 대선을 이제 앞두고 최고의 변수, 내년 대선의 변수는 뭐냐면 제3지대, 소위 중간지대, 그러니까 여당도 아니고 제1야당도 아닌 제3지대에서 유력 대선 후보가 나올 수 있느냐. 결국에 그 말은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여부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지금 소위 말해서 중간지대 플랫폼론이라고 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위 손학규 전 고문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그쪽에 흘러나오는 제3지대론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 김종인 대표 같은 것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뜻을 모으면 이제 그제 거론될 수 있는 후보들이 안철수 전 대표 그다음에 손학규 전 고문 그다음에 정운찬 총리도 거론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박지원 원내대표가 하는 박원순 시장도 들어오라 그러고 김부겸 의원도 들어오라 그러고 그다음에 김종인 대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소위 이제 저희 문재인 전 대표와 여당의 유력 후보를 뺀 나머지 사람들 여기에 또 비박계가 참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의 최고 관건은 뭐냐면 초반에 손학규 전 고문이 이 논의에 합류하느냐. 예, 이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이 제3지대 후보가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느냐 국민의당까지 포함하는 손학규 전 고문이 국민의당에 바로 가기도 부담스러워 있다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들어오면 또 그게 구심점이 될 거다 이런 관측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 포함해서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다른 사람까지 포함해서 소위 국민의당까지 더 넓은 중간지대를 따로 만들어서 국민 후보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을 하느냐인데 최고 관건은 손학규 전 고문이 참여하느냐. 또 하나는 더민주에서 소위 문재인 대세론의 구심력이 아까 당을 얼마나 통합하고 구심력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게 굉장히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구심점, 중간지대가 있다면 구심점이 누구냐가 관전 포인트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이틀 남았습니다. 결국 누가 어떤 결론이 날지 전국의 또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